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은 2019년으로서는 마지막이죠. 맞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물론 마디마디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2019년이나 2020년이나 사실은 연결되는 똑같은 날과 날들의 날실 또 시실 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이 같은 그 구분이 마디마디 매듭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잠깐이라도 새해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 오늘의 미국 마지막인 그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을 전해드리면서 역시 미국 매체에서도 2019년이 어떤 한 해였는지를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 많고 많은 뉴스들을 다 일일이 점검할 수도 없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오늘의 미국 그 정규 방송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뉴스가 쏟아지니까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를 어떠한 그 하나의 작은 매듭으로 본다면 2016년 11월 달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거의 3년을 직무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지금 뭐 한국에서도 진보, 보수 진영으로 나뉘어서 상대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는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표는 300만 표 이상 많이 받았는데도 선거인단 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본인이 표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 투표는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이 받았고 그러나 이제 뭐 큰 주에서 선거인단이 많은 그런 주 몇몇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이후에 미국의 각 주에서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자고 이렇게 계속 그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곧 현실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는 힘들겠죠. 미국의 정치 선거 시스템이 공화당에게 좀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공화당도 알고 민주당도 알고 합니다. 이렇게 무슨 선거인단 제도가 작용이 되는 대통령 선거라든가 주정부, 카운티, 시정부 선거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인타운도 지금 그 선거구가 조금 이상하게 돼서 한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유권자의 55% 미국 사람들이요. 파퓰러 보트에서 이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된다. 그러니까 그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돼야지 된다고 하고 42%는 여전히 선거인단 네, 의존을 해야지 된다. 이 선거인단이라는 것은 뭐 파퓰러 보트가 많은 주, 더 많이 받은 주요. 유권자의 표를 그 주의 선거인단이 캘리포니아 주가 뭐 55표다 하면은 다 가져가는 뭐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이 가져갔겠죠. 그 대신에 무슨 뭐 미시건이라든가 위스콘신이라든가 뭐 플로리다라든가 이런 주에서 플로리다 주도 선거인단이 굉장히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퓰러 보트에서 약간의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그 선거인단 숫자를 다 갖게 되는 winner takes all 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그런 선거인단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이 42%고 파퓰러 보트를 지지하는 사람이 55%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왜 이 선거인단 제도가 생기게 됐냐면요. 이제 내년에 선거가 치러지게 될 때 제가 그 오늘의 미국 유튜브도 조금 바꾸거든요. 이 형태를 보이는 형태를 바꾸게 하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예전에 흑인들이 투표권이 없었고 어쨌든 흑인과 어떠한 그 소수를 위해서 그들의 의견이 반영돼야지 된다는 뜻에서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흑인들도 다 투표권이 있고 물론 흑인이라든가 유색인종이 있는 지역이 투표를 하기가 공화당보다 조금 어렵게 돼 있는 그런 것은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시작은 이 노예들의 뜻도 대변을 해야지 된다 하는 형태에서 선거인단 제도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도 바뀌어야지 된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알고 전 부통령이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보다 유권자 표를 많이 받고도 플로리다주에서 결국은 판사들에 의해서 지고 나서 신사적으로 부시 대통령에게 승복을 했죠. 그때도 한번 나왔고 이번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올해에는 굉장히 많은 주에서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야지 되겠다 하는 지금 운동들 그리고 어떠한 실제적인 그 절차 과정을 많이 밟아갔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는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한 번도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아주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리고 한 해 내내 여러 가지 이슈가 오고 가고 또 가고 했지만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멕시코 그 장벽 쌓기인데 이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불법 이민자가 국경으로 넘어온다고 지금 한 2,000마일 정도 되는 것 국경을 싸겠다고 하고 그 같은 그 기금을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상원에서도 다 트럼프 대통령 맘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국방부 예산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하면은 또 법원에서 제동을 걸고 하는데 실제로 불법 이민자는 민주당에서도 뭐 무슨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장벽을 다 오픈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시 또 다른 말처럼 멕시코에서 강간범과 갱단이 다 들어오게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말 가운데 일리가 있는 부분은 민주당은 소수인종 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민주당이 아무래도 이민자에게 어떠한 그 사회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 것 그리고 이민자를 포용하는 것을 공화당보다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민자를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어느 정치인들이 무슨 뭐 갱단이나 또 무슨 마약 강간범을 국경을 열어서 다 오시오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으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도 어느 정도 국경 수비를 해야지 되지만 지금 불법 이민자가 많아지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처음에는 합법으로 왔다가 비자 만료되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그 국경 걸어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항구라던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되고 역시 범죄자가 끼어 있다면 범죄자가 어찌 없을 수 있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왜 발로 걸어서 오겠는가? 항구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게 낫고 그러니까 오히려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하는 그런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1년 내내 포커스를 받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공화당, 민주당이 대치하느라고 아무 일도 안 한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공화당인 테드 크루즈, 티파리가 지원하는 텍사스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과 민주당인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AOC라고 약자로 이름이 하도 길어서 부르고 있어요. 28살 때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가장 그 최연소 연방 하원 의원이 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정치인이 이 정치인이었던 사람은 연방 정치인이었던 사람은 로비스트가 되는 것을 평생 금지하자 하는 안을 냈습니다.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수정해서 낸다고 하고 이처럼 이 두 사람은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나이 차이, 이념의 그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정치인을 했었던 사람이 로비스트가 되면 의도하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다. 지금 뭐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같은 경우가 그런 일들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그래서 일단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또 시도를 하겠다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NPR 방송에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은 그 거짓이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많이 했다 해서 심지어는 뭐 집무실에서 한 연설, 국병 장벽 쌓기 연설에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너무 많이 했고 그게 이제 범죄자 강간범들이다. 이민자들은 거의 애니멀 이런 그 표현들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뭐 전례 없는 경기붐이라든가 지난 10년 사이에 호황이었던 것 사실이고 그 호황의 시작이 오바마의 마지막부터였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식의 내가 대통령이 된 뒤에 이제까지 어느 대통령 때도 이루어보지 못했던 경기붐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런가 하면 뭐 미국이 지금 오일 생산국 넘버원 제1의 오일 그 생산국이다. 양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뭐 쉘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오일 시추를 전부 다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제1의 오일 생산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실과 다른 말이라든가 거짓 이런 것들도 지금 그 매체에서 확인하는데 너무 바쁘고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없어요. 하루에도 너무 많은 사실과 다른 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내려간다는 여론조사도 나오지만 지지 기반에서도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지지 기반은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마이클 무어라는 그 미국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의 얘기로 조금 뒷부분에 좀 더 전해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로버트 멀로 특별검사가 2년 넘게 그 조사했었던 러시아 스캔들 발표가 되긴 했는데 보고서가 뭐 가릴 것 다 가리고 발표됐고 그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을 쓰러뜨리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번 주에 아직까지도 그 하원에서 상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룰을 정해라. 그럼 우리가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안 하나는 그 권력 남용 두 번째는 의회 방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적을 조사를 하라고 하고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해주면은 백악관도 방문시켜주고 동결했던 그 우크라이나에 꼭 필요한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같은 군사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한 탄핵안이 의회에서 완전히 그 당파적으로 통과가 되고 민주당에서 큰 그 이탈표가 많지 않았고 한 2표가 이탈됐었죠. 공화당에서 1표도 이탈표가 없었다는 그만큼 당파적이었는데 이게 아직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 의해서 상원으로 보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지금 완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가겠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리사 머코울스키라는 공화당의 아주 그 중도적인 의원이죠. 이 중도적인 의원이 나는 그 말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연방 상원에는 때로는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당 자체보다는 상원이라는 그런 그 바디, 상원이라는 그 조직, 제도를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제도라는 게 상원을 당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사 머코울스키는 그게 나는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공화당이면서도 좀 독보적이면서 중도적이면서 지난 65년 동안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에 이름을 써서 연방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딱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리사 머코울스키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 그 티파리 예비선거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 예비선거에서는 티파리 후보에게 그 당시에 2010년만 하더라도 세라 페일린이라는 그 존 맥케인이 대선 후보로 나갈 때 본인이 나이가 많고 하다고 얼마 전에 그 숨진 트럼프 대통령이 무척 싫어하는요. 그런 그 상원 의원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나갈 때 본인이 나이를 생각하고 해서 젊은 여성을 40대의 세라 페일린 알래스카의 그 주지사였던 사람을 바이스 프레지던트 후보로 딱 그 등용을 시켰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뭐 떨어졌습니다만 두 사람 2010년도 리사 머코울스키가 티파리가 지원을 하는 티파리 그 후보가 세라 페일린이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라 잉그램이 지지를 하는 그 박스의 그런 티파리 후보역의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졌습니다. 졌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선거에서는 사람들이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투표용지에 이름도 올릴 수 없었는데 사람들이 직접 그 이름을 써서 이름을 쓰게 해서 그 표로 당선된 사람이 리사 머코스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 유권자의 지지 기반이 단단하고 내년도에는 또 선거 치르지 않거든요. 2020년에 선거를 치르니까 이번에 상원에서 탄핵 재판도 우리는 상원의 의무를 다해서 공정하게 해야지 된다. 그런데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내 의견은 백악관과 똑같다. 백악관과 모든 것을 의논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그 연방 상원이 재판관이 돼야지 되는 건데 재판관이 용의자와 합의를 하고 용의자와 모든 의견이 같다, 협의하겠다. 용의자와 나 그 재판장 의견이 일치가 된다. 물론 재판장은 뭐 존 로버츠 그 연방 대법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바로 아래라고도 할 수 있는 협업을 해야지 되는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그 백악관과 똑같다 하니까 리사 머코스키는 용의자와 의견 일치를 본다는 재판관을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해서 공화당에서 이제 다른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상원에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55% 마이크로소프트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하원에서는 보통 이제 그 탄핵 청문회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 5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 여론조사 결과는 더 높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드러지 리포트도 깜짝 놀랄 만한 이 뉴스가 크리스마스에 나왔기 때문에 쇼킹한 크리스마스 데이 뉴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어떤 이슈를 전해드릴까요? 폼페오는 제가 한국 뉴스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전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도 선거 유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플로리다주에서 겨울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하는 동안에 역시 제가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던 내용인데 이 두 가지 이슈는요. 하나는 연설하면서 요즘에 계속 무슨 LED 전구라던가 또 뭐 샤워 꼭지라든가 화장실 변기물, 디시워셔 이런 것들이 다 형편없다. 무슨 뭐 디시워셔는 뭐 불이 나질 않나 12번을 단추를 눌러야지 되고 내 얼굴은 왜 언제나 오렌지색인 줄 아느냐. 그게 새로운 전구 때문에 새로운 비싼 LED 때문에 그 색깔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다 하면서 오바마 때 시작한 그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 좀 맞지는 않는 얘기예요. 그 LED 친환경적인 것이죠. 전부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올드한 산업을 계속 그 자신의 유권자를 생각하면서 나는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LED 요즘 비싸지도 않고요. 훨씬 싸고요. 그리고 오바마 때 시작된 게 아니라 부시 때 그 시작된 겁니다. 색깔도 전과 달라서 LED가 뭐 전처럼 차갑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요즘 없거든요. 이 형광등이 아니라 백열등처럼 괜찮습니다. 따뜻해 보이고 디시워셔가 뭐 폭발했다던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던가 하는 것도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뭐 샤워헤드의 문제, 변기도 뭐 물을 또 누르고 또 눌러야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전부 10년, 20년 된 구식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 산업을 발전시켜야지 된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부머라고 베이비 부머라고 올드 세대라고 올드 스쿨이라고 불리는 거다. 지금은 미국이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국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친환경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대통령들이 내 얼굴 색깔이 뭐 LED 전구 때문에 오렌지 색깔로 보인다던가 뭐 화장실 변기를 몇 번 누르는데도 전략형 그런 것 때문에 뭐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던가 디시워셔가 폭발을 한다던가 디시워셔가 폭발하면요 너무너무 빅 뉴스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대통령들이 잘하지 않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거쳐서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폭로하는 다른 사람이 그 폭로해 놓은 것을 트위터를 통해서 리트윗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오늘 아침에 그 트윗 내렸더군요. 그런데 이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폭로한다는 것은 지금 뭐 잡지 애틀란틱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상원에서 탄핵 재판에서 무죄 받을 것을 알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법을 위반하는 자신만의 그 유니크한 길을 가겠다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탄핵이 하원에서 통과되게 된 문제의 그 전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가 정말 이상하다 하고 내부 고발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 CIA에서 백악관에 파견 근무를 한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면서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저의 그런 방송 입장이 다른 대체적인 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 미국의 전형적인 좀 존중받는 매체의 입장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워싱턴 이그제미너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보수적인 보수 우파 극우 인터넷 매체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다 하고 이름을 다 드러내버렸거든요. 드러내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도 트위터에서 그 사람이 누구다 하고 이름을 내부 고발자의 이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에서 백악관이 됐건 어떤 부서가 됐건 이거는 아니다. 내가 이 부서에 들어올 때 선서를 하고 일하겠다는 그런 그 미국의 헌법이라든가 이 부처의 규정에 어긋난다 할 때 내부 고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발을 하면 그 고발이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그 관할 부서에서 다 관장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 내부 고발자의 고발을 연방 법무부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처럼 행동한다는 법무장관이 윌리엄 바잖아요. 거기서 무시해 버렸는데 그게 잠시는 가릴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의회로 보고가 돼야지 되는 게 그 원래의 그 정도이고 그렇게 해서 탄핵이 된 것인데 그 내부 고발자는 법으로 보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내부 고발자가 이 세상에 하늘 아래 어떠한 것들이 영원한 비밀이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본인이 신분을 밝히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달아올랐으니까 내부 고발자의 신변이 드러날 때 신변 위험이 있고 우선 본인이 신분을 밝히길 원치 않고 해서 보호해 주는 것이 전형적인 매체의 기본 예의라든가 아니면 기본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 워싱턴 이그제미너나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에서 이 사람 이름을 딱 얘기를 버리니까 대통령이 리트윗을 해버렸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그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겠다는 그 대담한 행동을 보여주는구나라고 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젯밤에 제가 잠잘 때는 그대로 올라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서 그 내부 고발자의 이름에 대한 기사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그리고 트럼프 캠프의 그 트위터 그 링크를 이제 뺐습니다. 뺐으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아마 해보는 것 같죠?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종교와 연결이 된 그 정치. 한국에서 태극기 부대와 이제 태극기 부대가 아닌 여러 시위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그 격렬함이 미국에서도 있습니다. 기독교 특히 이제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있는데 복음주의자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주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창간한 그 크리스천이티 투데이가 두 번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백악관에서 쫓아야지 되겠네. 남편이 말을 학대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해도 돈을 잘 벌어온다. 아이들은 사랑하지 않느냐. 그 밖에 다른 일을 잘하지 않느냐 해서 그냥 가는데 그렇게 가다간 정말로 안 된다. 우리 복음주의자들도 장기적으로 나쁘다. 이 윤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는가. 복음주의자들 은 어떠한 그 부패한 세력에 충성을 하느냐 나에게 뭐 낙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의 의견대로 일을 해준다고 아니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른 그런 그 하나님에게 충성을 해야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두 번 사설을 쓰니까
이제 제리 파웰 주니어라든가 미국의 그 리버티 대학교 총장이요. 이런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뭐 정치인 미셸 바크만 또 뭐 마이크 허카비, 세라 허카비의 백악관 그 대변인의 아버지 본인도 이제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에 몇 번 나갔던 그런 그 복음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쫙 몰고 들어와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는 뭐 진보야 민주당과 손을 잡았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크리스찬 투데이는 기본적으로는 좀 중도 성향의 뭐 극우도 아니고 극좌도 아닌 그런 메시지를 많이 그 냈고요. 또 심지어 빌리 그레암의 목사의 아들과 손주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입장과 그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입장이 같을 것이다라고 했고 그 빌리 그레암의 아버지인 프랭클린 그레암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강하게 그 방어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이런 얘기들이 많죠. 이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로 그 더 이상 방어해서는 안 된다. 뭐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그 서던 메서디스트 유니버시티의 조교수인 스테파니 마틴 같은 분이 이런 그 칼럼 같은 것을 쓰는데 그 크리스천들의 어떤 그 모임의 회장이라든가 뭐 그 라이프 리드라고 뭐 한국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구태여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뭐 신앙과 자유연합 회장 뭐 이렇게요. 크리스천 코얼리션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딱 방어를 하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들까지 이 복음주의자들까지 모욕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종교 자유를 더 강하게 해줬고 낙태 금지를 해줬고 우리의 가치와 맞는 그 외교 정책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모든 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또 반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스테파니 마틴 교수 같은 사람들은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10계명이나 그 복음주의의 윤리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책임을 져야 된다. 얼마나 자주 당신이 10계명을 말하면서 10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짓말도 잘하고 간음하고 뭐하고 할 것은 다 한 그런 그 대통령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방어를 할 수가 있는가. 정말 미국 역사의 위험한 시기고 중간은 서 있을 자리가 없다. 뭐 이런 한탄하는 그런 글을 더 힐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반대로 이제 타운홀이라는 아주 그 극우 매체가 있습니다. 보수 매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그 칼럼에 칼 토마스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당신은 세속적인 사회 이슈를 지지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지할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겁니까? 복음주의자들에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점이 있는 지도자를 신이 선택을 할 때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이 점지한 인물이다. 모든 것은 다 가색에서 나온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다. 복음주의자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같은 그런 그 신문은 아니 돈 좀 벌어온다고 폭력 휘두르고 하는 거 괜찮다고 하면서 이것을 더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돈만 벌어오면 돼. 어떤 돈이든 상관없어. 어떤 경로로 벌어오든 상관없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맞다. 복음주의자에게 많은 것을 해줬다. 그럼 민주당이 대통령이 돼서 낙태에 찬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지 되겠는가? 그 밖에 진보 이슈를 진행하면 좋겠나? 저는 이런 분들은 그 본인들이 딸이 예를 들어서 강간을 당하고 할 때 낙태하지 말고 낳아서 키우라고 할지 궁금하다니까는요. 정말로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한 번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얼마나 성적으로 개방된 국가인데 다른 그 정말 13살, 12살 때부터 성생활을 하는 게 미국 사람들인데 한 번도 자신의 그 여자친구가 낙태를 하지 않았는지를 묻고 싶다니까는요.
그러면서 이 같은 사람들은 칼 토마스 같은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옳다고 해서 지미 카터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한 일이 뭔가 하고 반문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오점이 있는 사람은 오점이 있다는 말이 맞긴 맞죠. 누구나 다 오점이 있죠. 그러나 오점이 있는 사람들이 물론 지도자는 오점이 덜하면은 좋겠고 그런 오점이 덜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 그 선거 과정에서 기간을 많이 두고 이렇게도 조사하고 저렇게도 탐구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어찌어찌하여 잘못했을 때 바로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빈다던가 그리고 그렇지 않게 하려고 개선을 한다던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죠.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처럼 열 몇 살짜리 아이에게도 병 걸린 아이에 병이 있는 아이에게도 너 병 걸렸잖아. 그 병부터 치료해. 무슨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한 노력은 무슨 노력? 그리고 이제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여자 앵커가 그 본인이 좀 불편한 그런 질문을 하면 마치 저 여자 지금 무슨 뭐 생리 중이야 하는 식으로 눈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피가 철철 넘쳐나고 있어라든가 그런 말을 막 하는 그렇지는 않죠. 그런 사람을 그 대통령으로 좋다 하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을 왜 비난을 하냐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 70 넘어서 16살 그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좀 빈말하는 것도 잘하고 사회성이 풍부하고 하지 않은 그 어떤 증상을 앓고 있는 소녀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올해의 인물까지 됐을 때 너 네 병이나 고쳐. 보통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좋아하진 않잖아요. 물론 그 사람도 그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지도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 좀 배우고 싶고 인격적으로도 그런 사람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혀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분들은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행동,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만 몇 가지만이라도 안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지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하는 사람인 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절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전혀 바더가 안 되는 것이고 반면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일이 너무 바더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도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바더가 되거든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바더가 아무튼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빌리 그레이엄의 아들조차도 바더는커녕 트럼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속으로도 대통령이 그거는 좀 어린아이에게 그러는 건 잘못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뭐가 잘못이야 절대로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뭐 거기까지 뭐 그 사람의 정신세계까지 조사해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럴 그 능력도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큰 딜레마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딜레마고요. 뭐 이민자 보러 니네 땅으로 나가 그 사람들 다 시민권자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 연방 그 하원 의원이 된 그 4명의 소수인종 그 여성들이 다 시민권자인 줄 알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니들 나라로 가 할 때 그 사람들 여기가 그 사람들 나라입니다 해야지 되는데 네네 하고 좋다고 발을 구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지.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비난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 저는 아주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고쳐 나가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고 미국이 이로 인해서 국격이 굉장히 떨어졌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도 느껴집니다. 아무튼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종교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트윗도 내려졌지만, 그 민주당에서 굉장히 유력한, 현재로서는 그 핏 브리저즈라는 사우스밴드의 인디아나주의 시장이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그 크리스마스 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말하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지저스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단지 그 신성 이런 그 표현을 했고요. 또 난민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보수에서 난민은 무슨 난민 그 뭐 베들레헴이나 이집트나 전부 뭐 로마 제국의 땅이었는데 이렇게 난민이라고 하니까 난민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다른 무슨 학자들 예수의 뭐 신부 이런 사람들이 난민이라고 보는 것은 이집트로 그 탈출하고 할 때 헤로드 왕의 그 학대를 피해서 그런 때를 말하는 거다 하면 또 다른 이제 보수주의자는 그게 다 똑같은 땅인데 난민은 무슨 난민 뭐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은 이게 지금 뭐 베네딕토 16세도 다른 교황의 말을 인용을 해서 과거에 이미 이 예수와 예수의 가족을 난민으로 규정을 한 거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르는 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난민, 이민자와 다 같이 취급을 하는 이런 그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니 그 예수가 핏 브리저지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난은 무슨 가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의 이 땅에서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목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부자는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대단한 이슈가 됐고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에서 난민을 안 받아들이니까 특히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난민을 싫어하고 그 난민 가운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있다고 배척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사회적인 복지 혜택을 많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장 부자 나라니까 좀 줘야지 된다 하는 거기에 반대하면서 예수가 난민이라던가 돈이 그 없는 집 자식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핏 브리저지도 그 트윗을 결국은 삭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대통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이클 무어 다큐멘터리 감독은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데모크라시 나우라는 그 팟캐스트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인데 에이미 굿맨이라는 저널리스트예요. 뭐 동티모르 이런 데 가서 취재한 여성이고요. 그리고 이분과 후안 곤잘레스라는 이 두 분이 하는 그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웹사이트도 다 잘 정리가 잘 돼 있고요. 데모크라시 나우하고 느낌표 딱 찍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도가 1인치도 변하지 않았다. 마이클 무어 감독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광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색깔이 오렌지 컬러로 보여서 LED 전구가 싫다던가 무슨 물 전략은 무슨 전략, 물 전략한다고 만들어놨더니 디시워셔가 폭발이 되고 12번이나 단추를 눌러야 되고 막 이런 연말에 무슨 젊은 사람들에 가서도 다른 사람을 계속 그 비난하고 하는 얘기만 한다던가 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들 즐겁게 즐기면서도 저게 보통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엔터테이닝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주니까 즐기면서 웃으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나쁜 감정도 좀 없어질 테고요. 그리고 뭐 수준이 맞는 건지도 모르는 거죠. 그거야. 그 수준이라는 게 높다 낮다를 떠나서 그러면서도 저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겠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게 해서 오히려 지면 어떡하지? 이 위대한 대통령이 하면서 더 강하게 뭉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이길 것이다. 그리고 직접 투표하는 파퓰러 보트에서는 400만 내지 500만 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겠지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선거 유세를 갈 때 본인이 지는 그런 곳에는 안 갑니다. 쭉 이기는 곳에만 지금 아무튼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이클 무어 같은 사람은 민주당의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은 뭐 민주당 성향이고요. 내년 유권자의 70%가 여성이거나 소수인종이거나 젊은 층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여성 소수인종 젊은이, 이때의 젊은이는 한 18살에서 35살 사이 이들에게 어필할 후보가 필요하다.
백인 남자, 교육받지 못하고 나이 많이 든 백인 남자를 화나게 하지 않을 사람이 필요하다. 중도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치 양극화가 나쁘다 하는데 이 마이클 무어는 어차피 지금 중간 성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좋다. 이쪽도 뭉치고 저쪽도 뭉치고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 그 내부 고발자를 대통령이 리트윗을 하고 지금 그 리트윗을 걷어냈습니다만 이것은 아들은 그랬어도 대통령이 안 하려고 조금 뒤로 뺐었던 건데 거기까지 한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더 뭉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렌의 기금이 좀 안 모이고 있고요. 인기도 좀 내려가고 있고 핏 브리저지는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고 버니 샌더스는 꾸준히 기금도 모아지고 지지율도 유지하고 있고 그런 얘기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이클 무어 다큐멘터리 감독과는 달리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그 기자요, G. 엘리어트 모리스라는 이 기자가 쭉 그 이코노미스트와 GOV가 같이 하는 여론조사를 팔로우업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은 민주당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민주당 누가 됐던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이클 무어의 지적과는 반대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는 힐러리 클린턴도 마음에 안 들었고 트럼프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가거나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차라리 도널드 트럼프가 나. 힐러리 클린턴은 지난 50년 동안 한 일을 다 봤고 도널드 트럼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 3년을 지내고 보니까 야, 암만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 바이든 후보와 지금 뭐 그래도 제일 선두주자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둘 다 싫다 할 때 누구에게 투표를 할래 하면은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사람이 60포인트나 많았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민주당의 어떠한 사람을 넣어도 트럼프는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런 사람들이 투표 당일에 제3의 인물에 투표한다던가 집에 있다던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번에는 2016년도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유권자들이 그 후보가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 유권자들에게 2016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그 이득을 받지만 이번에는 반대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도 악마고 트럼프도 악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악마 사이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악마성은 이미 봤기 때문에 정말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악마성 같은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투표했던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이 이코노미스트의 결론으로는 사람들이 뉴 페이스를 좋아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이제 경제 뉴스를 쭉 보면은 할러데이 쇼핑이 아주 좋았잖아요. 그 좋아서 뭐 주식 시장도 뭐 나스닥 9천 새롭게 올라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할러데이 쇼핑 때 온라인 쇼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배달된 물건의 집 앞에 4개 가운데 1개가 도난돼서 이제 새로운 그런 도난을 막는 사업도 신산업이죠. 생겨났고 예상 밖의 이 같은 경제적인 장기 번영이라고 할까요? 슈퍼 세러데이 때도 굉장히 그러니까 25일 전에 세러데이 때도 판매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기가 완전히 스탑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미국에서는 많이 보고 있고요. 투자가들은 전례 없었던 지난 10년 동안의 경기 번영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낙관적인 사람들은 10년 이상 경기가 번영했어도 아직도 그 번창할 룸이 남아있다. 제조업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일단 스탑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회의적인 사람은 결론은 소비자 확신이 어차피 줄어들게 돼 있다. 왜냐하면 벌써 집을 산다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새로 산다는 사람이 가전제품조차도 줄어들고 있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완결판이 아니고 안개가 짙다. 결론은 2020년 미국 경제가 성장은 하되 미적지근할 것이다. 고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큰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이 간단치 않죠. 다음 10년 동안 뭐 이자율은 낮아질 테니까, 다음 10년은 아니더라도 당장 내년에도 낮은 채 유지가 될 테니까 주식시장에 좋을지, 주식을 또 회사들이 되사는데 그것도 좋은 건지, 몇몇 테크놀로지 회사의 대단한 성장, 아마존 주식값 뭐 올해 24% 이상 올랐고 애플도 뭐 아직도 더 많이 오른다고 하고, 그게 모두에게 좋은 성장인가? 답이 간단치 않죠. 이자율은 낮기는 하지만 뭐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 올라갈 테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보호 무역 정책은 내년에 일단 그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인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누가 알겠어요. 지난 그 10년도 아주 정체의 긴 기간이 될 것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오바마 그 마지막 부분 뭐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1800년대 중반 이후에 경제 성장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그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러저러한 예측이라는 것이 세계의 그 돌발 변수도 있고 북한 문제도 있고 해서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지금 그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의 예상일 뿐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2019년 오늘은 그 마지막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크리스마스 선물 안 보낸 그런 그 북한 관련 뉴스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저도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집 좀 깨끗이 치워보려고 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